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토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한 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회복했다. 그리고 63% 나왔다. 그 다음에 민주당이 40% 나왔다. 그래서 디커플링이 심화된다. 이게 디커플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쭉쭉쭉 나가는데 정당의 지지율이 깎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정당이 그걸 받침을 못해갖고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정상적으로 하려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훨씬 높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이 레임덕이 아닌 이상 집권 4년 차나 5년 차나 될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정상적인 현상인 거예요. 대통령이 4년차, 5년차 레임덕 할 때 막 30%, 40% 거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정당의 지지율은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앞서기 때문에 거기서 레임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63% 고공행진, 민주당이 40%,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죠.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지금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셔도 민주당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지금 당연히 내란 세력 척결을 대통령이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이 정쟁 중심에 빨려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여론조사입니다. 싸움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증거고 대통령은 정쟁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당정 분리가 잘 돼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윤석열 국힘당 같이 대통령의 하명으로 국힘당이 실행을 한다고 하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같이 폭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되게 좋은 거예요. 민주당은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고 그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 야당 아직도 싸운다라고 하면서 지지율이 어떤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때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하죠. 그만큼 민주당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대통령이 정쟁에 끌어들였다 그러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싸우냐라고 할 때 대통령까지 같이 올라가잖아. 근데 철저하게 민주당은 전투력을 가지고 개혁과 민생 같이 병행을 하면서 내란 세력 척결을 하면서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싸우나라고 하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 있죠. 그만큼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벌어진다는 것은 당정 분리의 원칙 그리고 전략적 분업이 잘 실행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맞잖아요. 그렇죠? 전략적 분업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외교, 민생, 안보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니까 외교만 잘해도 지지율이 6%가 올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계속 법사위에서 싸울 수밖에 없고 내란 특검에다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당정 분리가 전략적으로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은 저런데 민주당은 왜 낮냐? 민주당이 상대하는 인간들이 인간 이하의 새끼들을 상대하니까 수준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 말 맞죠? 아니 좀 수준이 맞아야지 어느 정도 대화가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되는 새끼들인데 민주당이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대가 수준 이하의 내란 극우 세력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만큼 가치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이니까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벌어졌다 그래갖고 민주당은 못하는데 대통령은 잘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검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실 특검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갔어요. 제가 왜 김건희의 컨테이너 얘기를 계속 꺼내고 민주당에서도 어제 김현정 민주당 공보국에서 유정옥이 빼돌린 김건희의 컨테이너에 대해서 왜 유정옥을 신병 확보를 하지 않냐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실 특검은 새로운 사건을 시작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이제 한 달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사건들을 마무리 지어서 기소할 거 기소하고 그 사건들은 이제 경찰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에 사실상 여러분들 이번 달 훅 지나가면 12월이면 이제 12월 27일, 아니 12월 그러니까 14일, 12월 14일이면 진짜 이제 딱 한 달 남은 거예요, 거의.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고 공소장 써야 되고, 아니 기소장 기소해야 되고, 나머지 사건 마무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때요? 너무 미진한 사건들이 많죠. 아직 손도 못 댄 사건들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 봐도 너무 손도 못 댄 사건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번 특검의 성패는 특검에서 검사들을 얼마나 제대로 조지냐.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는 사실 검찰이 가장 제1 경호처였어요. 김용현의 경호처가 아니라, 김성훈의 경호처가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가 윤석열의 경호처 역할을 했고 김건희의 경호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김건희의 저 수많은 비리가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고 무혐의 처분이 난 거죠. 그러면 특검에서 검사들을 왜 수사하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이번에 특검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 개정된 특검법에 의해서 새로운 특검보가 2명이, 김건희 특검보가 임명이 되면서 검사들을 제외한 판사 출신의 특검보, 경찰 중심의 팀장을 꾸려서 김건희 사건을 묻고 봐주게 했던 검사들을 싹 잡아들이는 거예요. 마지막 특검의 승부수입니다. 왜? 김건희 특검의 성패는 검사를 몇 명 구속 기소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말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잖아요. 김건희 특검은 너무 뻔한 거죠. 김건희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 지경이 되도록, 여태까지 검찰은 뭐 했고 어떻게 하다가 특검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밝혀지는데 검찰은 뭐 했냐만이라. 그럼 검찰이 여태까지 김건희의 경호처 역할을 했고 김건희 사건 모든 걸 덮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를 덮어줬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특검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이 마지막 승부수가 김건희 특검의 명예회복, 민중기 특검,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민중기 특검, 이명현 특검, 3개의 특검이 있었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받고 치명타를 입었던 특검 중에 하나가 민중기 특검이죠. 그 민중기 특검이 왜 이렇게 공격을 당했냐? 민중기 특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은석 특검은 당연히 내란과 외환이라는 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검사들이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죠. 근데 민중기 특검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검사들이 엮여 있단 말이야. 이 검사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검사들의 반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중기 특검이 과거에 주식 투자했다 뭐 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흠집을 잡고 민중기 특검을 사실 흠집 내기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 공격을 받았던 민중기 특검이 사실상 명예가 많이 추락됐죠. 그럼 민중기 특검이 마지막으로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던 장본인들 책임은 검찰에 있다. 그래서 이번에 민중기 특검에 사실상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특검보, 판사 출신의 특검보와 경찰 출신의 팀장들을 꾸려서 검사들을 조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검사 출신,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 모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여러 가지 디올백 사건 이런 것들 다 덮은 새끼들 싹 잡아들이면 대부분이 이제 윤석열의 라인에 중앙지검에 있던 애들 싹 잡혀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 김건희 특검이 과연 몇 명이나 검사들을 구속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제처장 아시죠? 법제처장 조원철 법제처장이 연일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사건은 모두 무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라는 당연한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게 여러분들 부적절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정치,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가 볼 때는 정치 한 기본이 4, 5단 돼요. 여러분들 조원철 법제처장이 계속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는 모두 무죄다. 응?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왜 부적절한 줄 아세요? 응? 왜 부적절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부적절할까? 조원철 법제처장은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이에요. 변호사. 왜 부적절하냐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정쟁의 본인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 법제처장이 공무원 신분인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 그래갖고 12개 사건이 모두 무죄라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법제처장으로 임명을 하자마자 나를 위해서 12개의 사건이 무죄라고 얘기하는 순간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이런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민주당에게도 재판중지법 하지 말아라. 그거 뭐야 자꾸 나를 정쟁에 끌어들이냐. 그래서 즉시 중단시켰고 조원철 법제처장도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발언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딴 거 아니에요. 싸우려면 니네끼리 싸워라. 응?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교, 안보, 민생, 경제만 챙기겠다. 이렇게 돼야만 전략적 분업이 이루어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과거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이재명의 변호인이 법제처장에 가고 공무원의 중립 위반을 하고 저런 사람들이 이재명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먹사니즘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왜 그러면 사람이 배가 부르면 여러분들 여유가 생기는 거고 배가 고프면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머니가 좀 여유가 있고 넉넉하면 마음 씀씀이도 넉넉해지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개혁을 하고 뭘 한다 그래도 듣기 싫은 겁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찌들어져 있고 내 삶이 힘든데 무슨 대통령이 무슨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부적절한 거는 대통령이 아마 주의를 줬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준비해놓고 사실 제가 어제 방송을 좀 준비해놓고 기절을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먼저 명팔이 좀 할게요. 참 요즘 이재명 대통령 하는 걸 보면요 참 5년 쓰기 참 아까운 대통령이에요. 사람들이요 저런 게 있어요. 제가 정치인들도 많이 보고 그러면 굉장히 저 사람은 높이 평가했는데 어떤 자리에 갖다 놓으면요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평소에는 되게 훌륭하게 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딱 앉혀놨더니 되게 그 자리랑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생각보다 되게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출신이었고 우리는 행정가로 알고 있었지만 이재명 대통령님은 갖고 있는 능력보다 사람들이 저평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든지 올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가장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이재명의 정치는 뭔지 아세요? 제가 보면 사람들은 이재명의 정치를 실용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이재명의 정치는 감동이에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그래도 가까이서 봤잖아요. 이재명의 정치를 실용과 행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재명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의 정치는 감동이에요. 왜 감동이냐? 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어떤 세미나에서 한 발언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모르는 게 없구나라고 그리고 감동받은 게 뭐냐?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를 줄 것이다. 야, 이런 말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니, 나 너무 멋있더라고, 이 말이. 우리가 맨날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타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부풀리고 대도 안 되는 그 보고서를 쓰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떻게 과학자들이 여러분들 매번 연구를 해갖고 성공을 합니까?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를 줄 것이다. 그리고 국가과학자 5년간 100명을 지원할 것이다.
나는 이런 말을 들으면 야 이재명은 사람을 마음을 꿰뚫고 있구나. 왜 이재명은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꿰뚫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하층 하류층에서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공감 능력. 윤석열 같이 교수 부부의 어떤 아들로 태어나갖고 세상 물정 모르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 물정 모르다 보니까 저는 이재명은 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냐면요. 인지사정, 즉 남의 마음을 잘 읽어요. 그래서 연구 실패할 자유 줄 것이다. 이거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 제가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사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잖아요. 그 경쟁에서 조금만 지면 도태되고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우리 교육도 그렇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연구자들이 실패할 권리라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어떤 연구비를 받아갖고 실패하면 그 사람들은 다시는 연구비를 못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과학자가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정치 4단, 5단, 9단 여러분들은 이재명의 정치가 뭐냐 그러면 어디 가서 실용주의라고 하지 마세요. 이재명은 감동이 있다. 그 감동 속에는 서민의 아픔과 어떤 사람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 정치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3%예요. 당선이 49.8이에요. 그럼 벌써 이재명을 찍지 않았던 거의 14%가 이재명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뭐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몰랐던 여러 가지 면을 다시 보게 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가 왜 지지율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지지율 싫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좋아지는 건 뭐죠? 여러분들 어떤 정치인들 싫어하고 어떤 정치인들 좋아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요. 싫어했던 정치인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했던 정치인을 싫어하게 되는 거는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가 그래서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고 리더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제가 잼며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저 정도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팩트시트라고 여러분들 지금 계속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공동 설명 자료인데 이게 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냐면요. 원래 11월 초에 이게 나오기로 해서 왜 지연이 되고 있냐면요. 제가 알아보니까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이런 전화해서 좀 알아보니까 트럼프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회담을 할 때는요. 원자력 잠수함 있잖아요. 그걸 대한민국에서 건조하기로 했대요. 근데 트럼프가 가고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은요. 미 국무부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에너지부나 여러 가지 부처 간 조율을 거쳐서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부처 간의 조율이 늦어져서 이 팩트시트의 발표가 늦어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이미 조율이 끝났는데 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만들라 그러면 미국에서 연료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연료 공급이라는 게 보통 연료가 아니라 핵연료잖아요. 그럼 미국의 원자력 에너지부와 여러 가지 부처 간에 상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율을 하는 부처 간의 어떤 그 권한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좀 늦어진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뉴스에서 아마 분노를 하셨을 겁니다.
적십자 회장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 적십자 회장이 김철수예요. 이 김철수가 누구냐면 윤석열 캠프 출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놈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면 이 적십자 행사가 있었어요. 이 적십자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적십자 행사로 이렇게 딱 갔더니 지난해입니다. 2024년 11월에 호텔에서 대한 적십자사 갈라쇼라고 했어요. 갈라쇼를 했는데 그 각 나라의 대사들을 불러갖고 대한 적십자사에서 뭐 이것저것 대접하고 했겠죠. 그랬더니 그날 행사에 참여한 대사들이 앙골라,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 대사와 배우자들이 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도 앙골라, 인도, 뭐 체코 빼고 스리랑카 등 거의 아프리카나 에이시안 쪽에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뭐라 그러냐면 다음에는 좀 하얀 사람들 데리고 와라. 하얀 사람 좀 데리고 와라. 얼굴 새카만 사람들만 모아놨냐 그러면서 직원들을 질타한 거예요. 직원들한테 다음에는 좀 새카만 사람들 말고 얼굴 하얀 대사들이랑 부인 좀 데리고 와라. 이거는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이 극대노를 했대요. 극대노를. 이게 여러분들 인종차별은 해외 같으면 큰일 나요. 모든 차별은 반사회적 행위고 엄중 질책을 하고 감찰을 지시한 거예요. 이게 누구냐? 윤석열 캠프 출신이에요.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어요. 다행히. 하루 만에 다행히 나갔습니다. 이제 좋은 사람이 좀 나와야 됩니다. 감찰 지시하자마자 내려갔어요. 이건 진짜 인간도 아닙니다. 진짜 이 외국에서도 이 인종차별 이런 거 크게 문제 삼거든요. 이런 것들이 새카만 사람만 모으지 말고 하얀 사람 좀 데려오라 그러면서 영국, 미국, 프랑스 뭐 이쪽 사람들 좀 데리고 와라. 이 연병을 떨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뭘 해야 되죠? 추경호 얘기 좀 할까요? 추경호 얘기하고 김건희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권선동이가 19일 걸렸거든요.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27일 날 표결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이제 촉각을 세우고 있죠. 구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의원들에게 확대가 되는 것이고 이게 되면 이제 국힘당은 이제 정당 해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는 상태고 특검이 그러면 무슨 자신감으로 현직 원내대표는 이런 사람들 했을까 했더니 그 특검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이런 게 발견됐다고 합니다. 추경호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계엄이 실패하면 이 국힘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큰 위기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계엄이 발동하자마자 추경호가 국회에서 이 계엄이 실패하면 정치적으로 국힘이나 윤석열이가 큰 위기다. 그러니까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는 지금 계엄이 벌어졌어요. 이 계엄이 실패하면 분명히 이건 탄핵과 국힘당이 수세로 몰릴 수 있다라는데 특검이 이 발언을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큰 위기다, 범행 동기.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추경호 입장에서는 이게 민주당이 다수석이고 그러면 이 계엄을 바로 국회에서 해제시켜 버리면 이건 계엄이 실패인데
이러면 우리가 큰 위기고 윤석열도 큰 위기다. 이 생각을 해서 이거 범행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위기가 올 수 있는 거는 계엄이 실패하면 정치적 위기가 실질적으로 윤석열은 탄핵됐고 그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예상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추경호는 계엄을 해제를 방해를 한 것이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그렇잖아. 지가 볼 때 계엄 실패하면 이거 감당 안 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계엄을 성공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런 결정적 단서를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지금 민주당은 꽃놀이패를 졌다. 민주당은 꽃놀이패를 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경호가 구속되면 이제 국힘당은 해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해산 절차 아니면 지방선거 전에 만약에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추경호가 인정이 돼갖고 되면 민주당은 만약에 지방선거 전에든 지방선거 후든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런 게 있어요. 구속이 되면 정치적으로 이제 국힘당은 몰리게 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추경호가 여러분들 만약에 기어 나온다. 추경호가 여러분들 구속되지 않고 나오면 제일 먼저 뭘 할 것 같습니까? 특검을 공격하고 윤어게인을 외치고 당내를 다시 친윤 세력으로 규합할 거죠. 얘네들은 내란의 늪에 더 빠져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멀리 보면.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들 얘가 만약에 다시 구속영장이 기각돼 갖고 돌아와요. 그럼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정치적 동력으로 이제는 특검을 공격할 테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모든 새 특검을 공격하고 마치 자기네들이 이 내란에서 면죄부를 받았는 줄 알고 연병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오히려 지금 사실 여러분들 추경호 구속되고 박성재 구속되고 윤석열 사형받고 김건희 무기징역받고 이렇게 되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새로운 보수가 태어나기 되게 좋은 환경이 돼요. 저는 정치 분석가로서 이 정치 시나리오가 여러분들 국힘당의 최악의 상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국힘당의 최악의 상황이 뭐 같아요? 국힘당 입장에서 최악의 상황이 뭐 같아요? 윤석열 석방이에요. 맞아요. 국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속만기가 12월 1월인가요? 정해져 있는 윤석열이가 석방되는 순간 여러분들 국힘당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했죠. 지기현이가 어떻게 뒤돌아보면 큰일 했다. 총선에. 윤석열이가 사실상 탈옥해갖고 돌아다니는 순간 얼마나 수많은 분노를 일으켰고 내란 수계가 돌아다니면서 총선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어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내란 수계가 개 끌고 한강 산책하다가 사진 찍혀갖고 국민들의 온갖 분노를 일으키고 지금 그래서 지금 국힘당은 사실상 이번에 어떤 이 재판부나 이런 쪽에서 국힘당 애들이 박성재, 추경호 정상적으로 다 구속되고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힘당 안에는 진짜 보수가 있어요. 나름 걔네들과 극우들과 결이 다른 친윤 세력들 같은 걔네들 말고 유승민이 존재하고 반윤 세력들이 존재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추경호나 이런 새끼들이 계속 구속되지 않고 계속 버티면요. 얘네들이 당을 계속 추경호나 친윤 세력들 장동혁 얘네들이 잡고 있다 보면 이 나름 보수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힘을 못 써요. 그쵸? 응?
당내에서 힘을 못 써요. 나름 보수라는 거야. 나름 그나마 국힘당에서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경호가 돌아오고 친윤 세력들이 복귀하고 그러면요, 당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목소리가 작아지면 결국은 나락으로 가는 애들이 당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죠. 내가 진보 보수가 몰라서 국힘당 유승민을 보수라고 했겠냐? 좀 알아서 듣고 방송을 좀 들어서요. 내가 민주당이 보수인지 몰라서 국힘당을 보수라고 했겠어요? 속 터지는 채팅 좀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속 이제 내란에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내란에 계속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국힘당이 내란 세력들을 척결하잖아.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추경호가 어떻게 보면 국힘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동경이나 극우 세력들, 내란 세력들을 사실상 접어줄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다시 복귀해서 더 큰 소리 칠 것이냐라는 과도기적 시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7일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아래층 도둑년, 위층 술주정뱅이가 서울중앙지법에 같이 모였습니다. 윤석열이 417호, 김건희가 311호 같은 날 법정에서 모였는데 법원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게 일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꽃놀이패라는 거예요. 구속되면 정당 해산, 구속 안 되면 다시 내란의 늪. 그러니까 국힘당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이 윤석열과 김건희 꼬라지 좋죠. 왕노릇하고 근정전까지 가갖고 둘이 10분간 뭔 짓거리를 했는지 안 봐도 씨발 뭐 구태겠지. 오빠 일로 와봐. 부적 붙여. 막 소금 뿌리고 막 여지랄 떨고 오빠 이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뭐 절 몇 번 하고 연병을 했겠지. 안 봐도 뻔하지. 요 연병을 떨다가 결국은 못 마주치고 헤어졌는데, 김건희 재판이 12월 3일날 끝날 예정이에요. 그러면 김건희는 이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끝나면 김건희는 이제 미결수가 아니라 기결수가 되는 거죠. 기결수가 되는 순간 김건희는요, 여러분들 이제 수위를 입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건희는 지금이야 미결수라서 김건희는 사복을 입고 쳐 나오지만, 김건희는 총 이번에 특검이 정당법까지 추가를 해서 이제 4건에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김건희는 다음 달 3일날 1심 재판이 종결되면 무죄가 나올 확률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는 이제 수위를 입고 여러분들에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별 거지 같은 새끼들 왜 이렇게 쳐들어와갖고. 그리고 김건희가 여러분들 7일날 특검에서 13년 전 도이치모터스 카톡을 깝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김건희가 어지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이 중지가 됐어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갑자기 도이치 비밀 문자를 특검에서 까니까 김건희가 어지러워. 이게 무슨 문자를 깠냐면 1차 주포 선수였던 이정필, 그 이정필과 친밀한 관계, 이정필이랑 친구인 이 뭐 새로운 놈 있잖아 하나, 서로 애틋한 사이 있잖아. 제가 더 걱정스러워요. 나는 네가 다칠까봐 물불 안 가리고 너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하니? 제가 더 걱정돼와요. 뭐 이렇게 둘이 이진수, 준수 지네끼리 연병하잖아. 근데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김건희가 갑자기 곤란해서 그런 게 아니라 11월 12일 오전 10시 10분에 김건희 보석 신문이 기일이 정해져 있어요.
미리 아프다고 밑밥을 깐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김건희 보석 신문기일이 12일 오전 10시 1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받다가도 현기증 때문에 쓰러졌다. 이걸 남겨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특검에서 뭐 그 카톡 간다고 해서 얘가 쓰러질 연도 아닌데 갑자기 어지러워요 연병하면서 보석 신문기일 날 저 지난 재판에서도 어지럼증이 있어서 본인이 쓰러졌다. 이지랄 떨라고 일부러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가가멜 저는 울산을 꼭 나가야 됩니다. 가가멜 막 그러다가 제가 맨날 당대표 하다가 윤석열이가 야 기현이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야? 기현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그래갖고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만나보지도 않고 김기현이 끝까지 버텼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가가메리가 제가 옛날에 한 2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가 국회의원들 부인 모아놓고 행사를 자주 한다. 김건희가 국힘당 국회의원 부인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자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여러분들 김건희 부인이 백을 사갖고 우리 남편 당대표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누가 권력자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친윤 여러분들 권선동이랑 장제원이가 왜 여러분들 나중에 그 미운 털 박혀갖고 헤어졌는 줄 아세요? 김건희가 실권자라는 걸 알고 안 맞았어요. 권선동이랑 장제원이는 윤석열이랑 자기네가 뭔가를 좀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야 씨발 알고 봤더니 김건희가 대통령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권선동이랑 사이가 안 좋았었고 장제원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김건희한테 줄 서는 가가멜부터 해갖고 사람들이 엄청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가가멜 당대표 됐다라고 했더니 이 김기현 아내가 이거 어떻게 발견됐냐면요. 이거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갑자기 왜 김기현 아내가 준 그 클러치백이 발견됐냐면 21g 대표 와이프가 김건희의 명품을 담당하고 그랬잖아요. 21g을 압수수색하다가 21g에서 받은 명품이 많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김기현 부인의 쪽지 메모지와 백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특검이 김기현을 표적으로 간 게 아니라 21g 부인이 디올백이랑 뭐 샤넬 뭐 이런 걸 줬다라고 해갖고 압수수색을 갔더니 막 20몇 개 샤넬백을 디올백을 갖다 보다 보니까 백 안에 메모지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김기현 부인이네? 거기서 밝혀진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김기현이가 당대표 됐는데 당연히 누가 봐도 이건 대통령 술 좋아하면 뭐 술 한 병을 사준다든가 그건 모르겠지만 김기현이나 김기현 와이프는 김건희가 대통령이라는 걸 이때부터 다 알고 있던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하나 특검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21g 어떤 이 인테리어 사업자의 와이프가 김건희의 어떤 명품을 사줬다라고 얘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김건희가 뭐 디올백이 몇 개 나왔다는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특검에 제보할 건데 PCL의 김소연 대표예요. 이 PCL이라는 주식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예요. 옛날부터 내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PCL이라는 진단 키트 만드는 이 회사의 대표가 김소연이라는 여자거든요. 제가 2년 전부터 이 얘기합니다. 이 여자인데 이 여자가
김건희의 명품은 다 대준다는 첩보를 내가 2년 전부터 입수했어요. 이때 코로나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에 그 취임할 때 이 PCL의 주가가 거의 4만 원이었어요. 코로나 때 거의 4만 원까지 가다가 거의 하여튼 지금 상장 폐지됐어요. 지금 거의 거래 정지당했을 거예요. 상장 폐지 직전이에요. 왜? 김소연이가 배임 횡령했대요. 근데 김소연이가 어마어마하게 모든, 그러니까 김건희의 명품은 PCL에 김소연이가 대준다는 소리가 파다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 김소연이를 털어야 돼요. 김소연, PCL. 왜 제가 이거를 하냐면 윤석열 취임식 때, 이건 제가 정확한, 이거는 허위사실 아닙니다. 제 첩보입니다. 제가 취재했던 거예요. 윤석열 취임식 때 국회에서 했죠. 윤석열 취임식 때 국회에서 행사를 했잖아요.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PCL의 진단키트를 나눠줍니다. 이때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그나저나 다른 요청이 있으신 경우 요청하시기 전에 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갑자기 전화기. 아니 진짜로 여러분들 제발 이거 제가 특검에 제보할 건데, 대통령 취임식에 식약청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진단 키트를 입장객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가 어디 건가 봤더니 PCL이었어요. 그리고 김소연 대표와 김건희는, 김소연이가 김건희의 모든 명품을 사준다라는 말이 바다 했습니다. 이거 캐야 돼요. 캐야 돼. 내가 진짜 몸이 한 12개만 돼도, 잠깐 김소연 PCL 대표, 얘도 젊은, 이거 봐봐. PCL 김소연, 김건희만 쳐도요, 이거 보여요? 간호사 입은 돈으로 막아, PCL 허위 임상 증빙 녹취록 공개, 김소연 PCL 대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친분. 이거 옛날부터 있던 일이야. 응? 이게 내가 강선우 의원한테도 좀 알려주고, 진짜 김건희 아그라 도이치모터 PCL 김전 대표가 취임식 때 여러분들 초청자였었어요. 이게 묻혔다고. 이 여자야, 이 여자. 이게 묻혔어. 응? 이 기사가 묻혔어. 얘는 분명히 김건희랑 엄청난 임상 조작, 주가 조작 다 연관돼 있을 거예요. 윤석열 끝장나니까 이 주식 지금 여러분들 거의 거래 정지됐잖아요.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특검에다가, 제가 옛날에 이거 강선우 의원님한테 좀 자료를 줬었어요, 제가. 근데 강선우 의원님이 작년 국감에서 한번 떠들었어요. 작년 국감에서 한번 떠들었는데 올해 국감에서 이게 묻혀버렸어요. 근데 저 주식이 지금 거래 정지예요. 저거 100% 저거 주가 조작이랑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기현이만 봐도요, 그냥 윤석열보다는 김건희한테, 지가 당대표 됐는데 예? 당대표 됐는데 윤석열에게 잘 버릴 생각 안 하고 김건희한테 아내 시켜갖고 갖다 준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누가 진짜 권력자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김건희 측에서 이 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탁이 아닌 선물이다. 건희야, 공직자 와이프는 선물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어?
그 사람들은 너한테 선물이라고 주지만 그래서 공직자 부인은 너는 공과 사를 구분을 못해. 그냥 주는 대로 넙죽 쳐받으니까 지금 수갑 차고 있는 거야. 어? 멍청한. 지금 여러분들 김건희 얘기 좀 할게요. 김건희가 기존에 3개의 혐의로 여러분들 지금 특검에서 기소를 했어요. 뭐냐면 현재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첫 번째가 여러분들 검찰이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한 알선수재라고 해서 통일교,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수수 요 세 가지로 현재 특검이 여러분들 기소를 한 상태인데 여기에 정당법 위반이 추가됐어요.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정당법 위반이 왜 추가됐냐면 김건희가 알다시피 통일교에다가 국힘당 집단 입당을 해달라. 뭐 홍준표와의 경선, 그 다음에 권난동을 대표 세우는 거, 통일교 당원 신도들을 집단으로 입당시켜주면 자기가 비례대표를 약속해주겠다. 그래서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해갖고 4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3년 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들 제 말이 다 맞죠. 2년 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가 여러분들 요즘 사라졌다 막 연병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김건희 어디 전국 상황판 펴놓고 전혀 지금 공천하고 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김건희 저거 지금 전국 지도 상황판 펼쳐놓고 저거 지금 공천하고 있다고 저거. 저게 가만히 있을 년이 아니라고. 저 공천하고 있다라고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가 얼마나 쎄면 비례대표도 지가 통일교한테 꽂아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정당법 위반까지 4개의 혐의로 구속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번에 좀 제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요번에 이진수 과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건희가 썼던 휴대폰이 발견됐잖아요. 그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김건희가 썼던 휴대폰이 건진법사 법당 압수수색, 강남에 있는 법당 압수가 발견됐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건진법사가 특검에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아마추어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 김건희가 이렇게 위기에 몰리고 있잖아요. 김건희가 위기에 몰리고 있는 거는요, 건진법사가 나 홀로 살기 위함이에요. 여태까지 건진, 한학자, 김건희 3명이 입을 맞춰갖고 자기가 잊어버렸다. 목걸이나 백 다 받자마자 잊어버렸다라고 했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건진법사가 말을 바꿉니다. 한마디로 건진법사가 진술을 바꾸면서 김건희가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잘 보세요. 건진법사가 처음에는 백이나 그 목걸이 다 잊어버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자기는 받은 적 없다. 한 학자도 준 적 없다. 막 다 3명이 일관되게.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세요. 전달한 사람은 큰 죄가 안 돼요. 응? 잘 생각해봐요. 건진법사는요, 중간에서 전달한 역할을 하면, 그러니까 가만 생각했죠. 이거 잘못하다가 내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5년이건 10년이건 잘못하면 엮이면 자기 못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는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특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건진법사가 목걸이 여기 있습니다. 뺑 여기 있습니다. 그럼 특검에서 여러분들 얘는 전달책일 뿐이잖아. 누가 봐도 건진법사 자기는 직접적인 통일교와 김건희와의 어떤 그 커넥션이지 자기가 중간에 커넥션은 아니란 말이야. 응?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
얘네들의 이제 삼각편대의 균열이 어디서 나냐면 건진법사가 이제 김건희를 버린 거죠. 끝났다. 김건희를 굳이 건진법사가 보호해갖고 자기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 입장 바꿔놓고 윤석열은 저 깜빵 가 있지, 김건희도 끝났지, 특검 난리지, 이재명 대통령 됐고 이제 5개월 됐지. 굳이 건진법사가 김건희 보호하기 위해서 목걸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왜 그럼 김건희는 백은 받았고 목걸이는 없어졌다 그랬냐. 백은요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냐면요, 백은 중간에 유경옥이가 있었잖아. 백은 유경옥이가 받아갖고 김건희한테 전달했는데 김건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그 백을 다시 21g 부인이랑 유경옥이랑 가갖고 다른 백으로 바꾸고 신발로 바꿔서, 이거는 김건희가 안 받았다 그래도 유경옥을 조지고 사내 매장을 조지고 그러면 드러날 수밖에 없죠, 진실이.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는 안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끼어 있잖아. 유경옥이 끼어 있고 사내 매장 직원이 끼어 있고 21g 부인이 있고, 이 사람들을 다 입을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백은 받았다고 한 거예요. 목걸이는 뭐야? 목걸이는 고가의 비싼 거이기 때문에 건진법사로부터 다이렉트로 받았거든. 다이렉트로 받았으니까 안 받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안 받았다고 지금 우기는 거야.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특가법상 금액에 따라서 죄의 형량이 늘어나요. 백은 많이 받아봐야 1, 2천인데 이 목걸이는 받았다 그러는 순간 6천만 원 넘어 5천만 원 이상의 가중치가 올라가갖고 형량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래서 얘가 갑자기 뭐 DNA 검사하자 막 연병 떨잖아요. 이거 뭐냐? 돌려줄 때 어떤 지랄을 했겠어요? 얼마나 닦고 뭐 하고 다 했겠습니까? 언제 돌려줬지? 윤석열 파면된 다음에 돌려줬잖아. 그럼 당연히 그거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척하고 연병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자신 있게 DNA 검사하자 그러잖아. 이거는 DNA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여러분들 특검이 이준수의 휴대폰을 건진법사에서 압수수색했는데 왜 지금 이걸 밝힐까? 이건 건진법사가 준 거죠. 뭐다? 자기가 플리바게닝을 했던지 아니면 결정적인 그 휴대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진짜 김건희의 남자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찍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특검이 그걸 다 들여보다 본 거죠. 봤더니 가관이 아닌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건진법사가 특검에 엄청나게 불구속 상태의 재판을 받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건진법사가 구속돼 있잖아. 건진법사는 어떻게든지 지금 구속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특검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느닷없이 김건희가 2013년부터 16년까지 썼던 그 휴대폰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휴대폰이 증거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여러 가지의 김건희를 못나게 했을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봐도 그렇잖아요. 특검이 갑자기 압수수색한 지가 언젠데. 잘 생각해봐요. 특검이 압수수색한 지가 언젠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검이 압수수색을 할 때 그 휴대폰을 압수한 게 아니라 건진법사가 어디에 가면 그 휴대폰이 있다, 그걸 갖고 와라 라고 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진법사 집 압수수색한 지가 2달, 3달 됐어요. 그렇잖아요. 건진법사 법당 압수수색한 지가 2-3달 전인데 이제 와서 그게 발견된다는 것은 지금 건진법사가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그런 중요한 휴대폰 같은 거는 어디에 숨겨놨은 거를 특검에 제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면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 법당에서 나왔다는 게 이상하잖아. 건진법사가 이제 특검이랑 지는 어떻게든 이제 왜 전달한 것만으로는 지가 빠져나갈 것이고, 제가 특검에 들리는 소리는 아직 사진이 공개 안 됐다. 여러분들 서로 그렇게 애틋하게 나는 너가 다칠까봐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너의 안위를 걱정하는데 너는 어떻게 나의 이름을 까고 나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가 있니? 저도 춘수 씨가 걱정 너무너무 돼요. 연병 떨었잖아. 특검이 여러분들 왜 개인적인 친분 사이가 뭐 이런 얘기를 했겠어. 거기 안에는 여러분들 사진이 있단 말이야. 사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거 사진도 곧 공개될 겁니다. 사진도 곧 공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특검 얘기 좀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메이드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이따가 좀 몇 가 한 두 가지 정도 추적을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컨테이너요. 제가 이거 컨테이너를 계속 추적하고 있잖아요. 제가 컨테이너 그쪽이랑 제가 좀 연락이 돼갖고 제가 좀 실마리를 좀 찾았어요. 그거는 제가 좀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임성근 구속됐죠. 당연히 사진 있고 동영상 있고 다 있지. 그건 말 두말하면 잔소리지. 임성근이가요 처음에 안 나가겠다. 특검에 나오라 그러니까 이명현 특검에서 임성근이를 부르니까 안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명현 특검 무섭잖아요. 강제구인에 나가겠다. 쩔보 똑같습니다. 윤석열도 최혜백 특검에서 한 번 불렀더니 안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특검에서 두 번째 불렀더니 아직 대답이 없으니까 이명현 특검이 바로 체포영장 검토해라 라고 하니까 11일 오전 10시에 나가겠다. 11일 오전 10시에 나가겠다. 얘네들 이명현 특검은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 안 나와? 야 바로 체포해 라고 했더니 11일 오전 10시에 이명현 특검 나가겠다. 지금 바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뉴스가 좀 묻히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특검에서 조태영 전 국정원장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속영장 신청한 거 알고 계시죠? 조태영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이게 사유를 보면요 굉장히 엄중해요. 국정원의 정치중립 위반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요 증거인멸이 있어요.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그래서 이때 조태영이는 누구보다도 그 용산에 모여있던 자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홍장원을 잡으려고 국힘당에게 불법적으로 CCTV를 공개를 했고 제공을 했고요. 이거는 제가 뭐 이거 영장실질심사 언제 나오나 좀 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마 다음 주 정도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건데, 얘는 여러분들 빨리 구속시켜야 됩니다. 얘를 구속시켜야지 국정원에서 여태까지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안에 끈앞풀들이 있을 거 아니야. 모든 국정원을 다 지금 속아내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나름 이 조태용이랑 아직 국정원 안에 남아있는 내란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요. 그런 애들이 같이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영장 청구 11일이래요. 그때 뭐 심사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얘 조태용이가 구속이 돼야 돼요. 지금 하여튼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다. 이 새끼들 아직도 검사 동일체인 줄 착각하는 새끼들입니다. 지금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했다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대장동 사건 이거예요. 이거를 항소 포기했다라고 해서 현재 검사들은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거 1심에서 민간업자들 유동규 8년, 김만배 8년, 남욱 4년 요거를 검찰이 항소를 안 했다라고 하면서 검찰은 원래 항소를 하려고 그랬는데 법무부에서 그리고 대검 뭐 중앙지검장도 하기로 하고 다 했는데 대검 반부패부에서 잠깐 스탑해라라고 했다가 법무부에서 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지금 자기네들이 반발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응? 강백신이야. 누가 봐도 여러분들 이 새끼들 왜 계속 항소하려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얘네들 사건이 종료가 되면요 앞으로 어디 불려나가갖고 얘기할 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못합니다. 사건이 종료되면 이건 수사 대상이 돼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사들이 항소를 포기하고 그러나 피의자들이 항소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이상의 그러니까 검찰 측과 검사와 피의자가 같이 항소를 하면 2심에서 사건을 다시 보는데 검사가 항소를 안 하고 피의자가 항소를 했잖아요. 유동규, 김만배, 남욱이. 그러면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는 더 세게 내릴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이거는 당연히 법무부가 지휘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요. 검찰이 제가 보면 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하면 안 되냐면요. 여러분들 항소를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구형한 형량보다 덜 나오거나 법리상 뭐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1심에서 검찰은 이 3명에게 7년을 선고했어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1심 재판부가 더 세게 내렸어요. 검찰이 왜 항소를 합니까? 제 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항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검찰은 1심에 7년을 살게 해달라 그랬는데 재판부가 8년을 때렸어. 그러면 자기네 구형보다 재판부의 형이 선고가 더 많았는데 검찰이 항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고 뭐 정진욱 부장 그냥 얘네들은요 관성적으로 시간 끌고 이거는 이게 법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왜 이렇게 자동적으로 검찰은 무조건 항소를 하냐? 이 항소를 해다가 결국 나중에 무죄 받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인생이 파탄나고 변호사비나 이런 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관성적으로 그 어떤 항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앞으로 하겠다. 이런 사건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네들이 구형한 것보다 높은 선고가 나왔는데 검찰은 항소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응? 이거 윤석열 사단에서 대표적인 검사, 정치검사 강백신이 얘네들 나중에 여러분들 다 수사받아야 돼요. 왜? 얘기했잖아요. 정일건 부장 남욱 수사할 때 정일건 부장검사가 배 가르겠다라고 말했대잖아. 그게 그거예요. 응? 결국은 대장동 정진상 공판에서 이것들 여러분들 좆됐어요. 왜 좆됐냐면 이게 정진상 그 전 비서실장 재판에 남욱이가 여러분들 증인으로 나왔어요. 검찰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가 준 돈이 유동규를 통해서 정진상에게 갔다라고 얘기해라 계속 조진 거예요. 그랬는데 검사가 내 배를 가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압박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법정을 해서 폭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재판에 판사가 누군지 아세요? 이진관 판사예요. 이 새끼들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 재판의 판사가 이진관 판사예요. 다행히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 판사가 이진관 재판장이에요. 응? 이거는 오히려 이진관 재판장이 뭐라 그랬냐, 남 변호사에게 다
다 그 진술을 듣고 나서 이 사건에 관련해서 증인의 진술도 우리 사건의 쟁점이다 면서 판결문을 보고 하고픈 이야기를 서면으로 내주면 다 읽어보겠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진관 재판장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재판은 공판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은 재판은 공판 중심이다라고 얘기한 건 무슨 말이냐면 이진관 재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태까지 검찰의 조솔은 무용지물이다. 공판에서 즉 재판에서 공판 중심이라는 건 재판장 안에서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 보고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검찰이 써내온 공소장은 앞으로 무의미하다. 재판은 공판 중심이다. 증인들이 내 앞에서 얘기하는 걸 보고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공판 중심이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가 정진상 실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핵심 증인들의 구치소 출정과 접견 기록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이 증언을 잇따라 번복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검찰 조사나 접견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 한마디로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진관 재판장님이 살펴보겠대요. 그래서 다음 공판일이 언제냐? 11월 21일. 증인이 누군지 아세요?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이진관 재판장님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는지 요즘 제가 들어보니까 유동규가 많이 변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남욱이도 저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유동규의 진술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갖고 결국은 정진상 실장, 김용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진관이야.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제대로 걸렸죠. 생각을 해봐요. 구속돼 있는 사람한테 야, 네 주변 다 죽일래? 응? 그러다 보니까 그냥 검사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11월 21일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 유동규가 나온다.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사단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사건을 조작했어요. 대장동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뭘 해먹을 수 있습니까? 국정원 살아있고 검사들 우병우 그 새끼 곽상균 그 새끼 뭐예요? 50억 처먹은 새끼. 이런 새끼들 다 빠져나갔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 요것도 좀 강백신이 잊어버리지 마세요. 강백신 이런 애들 나중에 법 왜곡죄로 전부 구속시켜야 될 놈들인데. 그 다음에 이준관 판사 얘기했으니까 지규현 얘기해야죠. 여러분들 지규현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아마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여러분들 내가 지규현 재판을 봤더니 무슨 레크레이션 뭐 사회 보는 것 같다. 진짜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규현이. 저는 지규현의 재판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지규현은 이 내란 재판이 얼마나 엄중한 재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농담 따먹기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쿠데타예요. 쿠데타 세력들을 재판정에 세워갖고 법의 최종적인 엄중함을 보여야 되는 자리에서 내란 세력들이 오히려 재판을 압박을 하고 이런 걸 만드는 건 저는 오히려 재판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김용현 변호인들한테 끌려다니고 지금 여러분들 드러나고 있는 얘기가 나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지규현이가 엘리트래요. 엘리트. 뭐 법원 연구관을 2번이나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는 자동 배당됐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원래 지규현이는요, 뭐 경제, 뭐 보건 이런 재판을 맡았던 사람인데 왜 모든 내란 재판의 주요 재판이 지규현한테 향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이게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이라고 선정을 했대요. 여태까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나 조희대나 이런 새끼들이 전부 거짓말한 거예요.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요, 임의적으로 법원이 특정 재판부를 지정해서 이 사건을 넘겨줄 수 있대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이 사건이 바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선정돼 갖고 내란 재판이 전부 지규현한테 쏠린 겁니다. 이거 지정배당이에요.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조희대가 입맛에 맞게 사건을 배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응? 법원행정처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새끼한테 간 거죠. 저는 여러분들 한덕수는 제대로 걸렸죠.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님한테. 저는 이진관 재판장님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특검보다 낫다. 저런 재판장이 있다 그러면 그 어떤 범죄자도 저 재판장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 하겠구나. 뭔가 이상하면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뭐가 이상하면 공소장 변경하라고 하고, 그리고 송곳 같은 질문을 하고, 저분은 판사이자 검사의 역할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은 법복을 입고 있죠. 법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죄 지은 사람들에게 호되게 추궁하고, 내란 재판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과연 나중에 어디까지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지, 또 계속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나게 재판들을 이끌지 모르겠지만, 아마 한덕수 재판이 11월 달에 끝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한덕수 재판 1심 11월 달에 끝난다 그랬죠. 한덕수 100% 법정 구속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덕수는 100% 법정 구속이에요. 1심과 동시에 얘는 법정 구속됩니다. 한덕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초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계속 아마 윤석열의 지규현 재판 보다가 이진관 재판장님 보면, 야, 대한민국에 저런 판사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영장 판사가 문제. 미안한데요, 그 영님, 재판 1심 재판관이 구속을 하면요, 영장 심사를 안 받아요. 죄송합니다. 검사가 구속영장을 친 게 아니라 2심 재판관이 법정 구속을 시키면요, 영장 심사가 없어요, 선생님. 알겠죠? 죄송한데 재판관이 1심에서 법정 구속시키면 영장 실질심사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한덕수는 100% 구속됩니다, 이건. 그래서 한덕수 요즘 표정이 안 좋잖아요. 하여튼 지기현이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일반 형사 사건인 줄 알아요. 그냥 일반 형사 사건인 줄 아는데, 하여튼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안 했군요. 네, 잠시 쉬었다 갑시다. 네, 여러분들 제가 계속 그 아랫집 도둑놈과 윗집 술주정뱅이 유경옥이 빼돌린 컨테이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컨테이너를 계속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김건희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명품 받았다 계속 나오고 있죠. 뭐 백 받았다, 목걸이 받았다, 뭐 별거 다 나오잖아. 근데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가 안 나와요? 가만 생각해봐요. 뭐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거 시사타파 우리 뉴스에 들어가서 김건희의 판도라의 상자, 특검은 유경옥을 왜 구속하지 않는가 제가 썼는데,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경옥은 김건희의 판도라의 상자 샤넬백 이어 컨테이너 행방 논란 비자금, 이게 뭐냐면요, 돈이 안 나와요.
돈이 안 나와요. 그렇죠? 봐봐요. 제가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상민 집에서 발견된 30억. 그게 어디로 갔을까? 두 번째,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얘네들은 분명히 계엄이 성공했을 줄 알았고 김건희는 성형외과까지 가고 프로포폴을 쳐맞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계엄 통치 자금이 필요했을 거라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는 어마어마한 관본권이나 돈들이 있었을 거라고. 돈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방이나 이런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여러분들 특활비 있는 거 아세요? 저 인간들이 대통령 특활비를 그냥 뒀을까요? 대통령도 특활비가 있는 것이고요. 국정원이 특활비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조태용이나 저런 애들이 있었고 돈에 행방이 없어요. 노상원 그런 애들 다 무슨 돈으로 했겠어요? 대통령 특활비나 국정원 특활비나 정보사 국방부 특활비로 다 했을 거라고요. 응? 김건희가 이사 나올 때 컨테이너를 2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2개 끌고 나온 거를 어디 물류창고에 보관을 해요. 근데 유경옥이 나타나요. 한 컨테이너만 딱 집어서 그걸 어디로 가져갑니다. 그 컨테이너에 행방이 없어졌어요. 이걸 찾아야 돼요.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유경옥의 컨테이너 이삿짐으로 포장된 권력의 마지막, 저는 금고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컨테이너지만 이건 금고였어요. 제가 이미 9월 달부터 계속 떠들고 있어요. 응? 걔네들이 돈을 용산에서 10원도 돈이 없었을까? 말도 안 되죠. 명품 같은 거를 얘네들이 싣고 나갈 애들이 아니다. 명품은 그냥 자기네가 썼던 거라서 다른 컨테이너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응? 12월 3일 비상계엄 하루만에 끝났습니다. 계엄 통치자금은 당연히 누군가가 준비해놨는데 없어졌어요. 응? 지금 이것들을 보면 특검은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이거를 9월달부터 떠들고, 이게 처음에 어디서 나왔냐면 JTBC에서 나왔어요. JTBC에서 이게 보도가 나와요. 처음에 JTBC에서 보도가 나온 다음에 그 컨테이너 업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컨테이너 업자가 지금 사라졌어요. 인터뷰가 안 돼요. 진짜로. 그 사람이 유경옥을 딱 찍으면서 저 여자가 와서 찾아갔다 그랬거든요. 이거를 찾아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계속 보세요. JTBC 방송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이거 뭐야 이거. 검찰 압수수색 직전 사라진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명품 창고. 이건 명품 창고가 아니라 제가 보면 현금 금고 창고예요. 여기 영상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유경옥이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그 물품 관리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JTBC도 붙어갖고 이거 취재하고 있거든요. 이건 명품 창고가 아니에요. 유경옥, 윤 부부 창고 짐 빼갔습니다. 이런데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만 옮깁니다. 어디냐? 경기도 구리시의 컨테이너 물류 창고에서 비롯됐습니다. 윤석열이가 나갈 때 보관하기에 계약한 곳인데, 이때 인터뷰했던 사람이 있어요. 구리 이렇게 한 동, 두 동이 있거든요. 요 2개 중에 하나만 빼간 거예요. 근데 그때 왔던 사람이 유경옥이라고 하면서 이 관리인이 딱 찍었어요. 요런 차로 컨테이너를 여기에다 2개를 옮겨요. 그런데 이걸 빼게 한 게 이 유경옥이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말은 유경옥이를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유경옥이를 구속시켜야지. 유경옥이가 몸종이라서 모든 걸 다 알고 있거든요. 응? 아니에요. 다른 데로 빼돌렸겠죠. 유경옥이가 찾아가서 저걸 어디로 갔을까? 우리나라 CCTV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데 저걸 못 찾습니까? 응?
아니지. 저 컨테이너를 빼갖고 다른 차에다가 싣고 어디론가 갔잖아. 응? 저걸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JTBC도 추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게 구리 물류 창고고, 저걸 인터뷰한 사람이 있어요. 유경옥이 가져갔다라고 지목했던 남자분이 한 분 있어요. 하여튼 제가 그건 나중에 제가 취재 좀 더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걸 분명히 이 여자가 혹시 이 여자가 갖고 왔습니까? 라고 하면서 유경옥의 얼굴을 보여주니까 이 여자가 찾아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만간 여러분들 특검에서 오세훈이가 현재 피의자예요. 특검에서 여론조사비 대납, 김현정 씨랑 음식점에서 둘이 결제한 거를 특검이 확보를 해갖고요. 조만간 오 시장도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칠 것 같습니다. 오세훈이가 지금 내년 서울시장 되려고 꿈을 꾸고 있는데 지금 특검에서 정황을 확인을 했대요. 대납, 명태균 말이 사실이었고 여론조사비 대납했던 거 김한정 씨가 특검이 확보를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만간 오세훈이도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지금 구속영장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죠. 오늘 8일이었죠. 어제 그러니까 12시인가 토요일날 여러분들 명태균이랑 오세훈이랑 대질신문 있던 거 알고 계시죠? 이거 완전 나중에 공개되면 이거 대박입니다. 오세훈이가 대부분 조작이다, 그런 적 없다라고 하니까 명태균이가 재판장 안에서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치매 왔냐? 오세훈이 뭐로 치매 왔냐고.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맞짱 대지를 한 거야. 오늘 9시 13분에 그 대주신문이 특검 사무실에서 대주신문이 이루어진 거예요. 법정이라 그랬구나. 아니, 특검 사무실에서 대주신문이 이루어졌는데 오전 35분에 오세훈이가 계속 조작이다, 난 그런 적 없다, 계속 거짓말하니까 명태균이가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치매가 왔냐? 무식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하냐는 식으로 막 얘기하고, 하여튼 오늘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특검이 조만간 마지막 대질 신문을 거쳐서 오세훈이도 영장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좀 정황은 좀 알으셔야 돼요. 오세훈이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왜 해달라고 했냐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세훈이는 사실상 정계를 떠나 있었죠. 정계를 떠나 있다가 갑자기 서울시장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정치적 기반도 없고 여론도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힘당에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나경원이었어요. 그래서 당내 여론조사에서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때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나가야 되는데 당내 기반도 없고 거의 2012년 이후에 11년 만에 복귀하는 거니까 이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명태균에게 나경원 좀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지시를 했고, 그 여론조사비를 김한정이 줬다. 그래서 특검이 김한정이가 오세훈이는 그런 적 없다, 여론조사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명태균이가 치매 걸렸냐, 네가 나한테 나경원 이기는 여론조사 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맞서고 있는 것이고, 그 돈을 어떤 김한정 씨가 줬다는 증거가 이미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갖고 공방을 벌이는 거예요. 명태균은 오세훈이 여론조사 조작 비용 조작을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 그 비용을 대납을 지시했다. 그리고 아파트도 사준다고 약속했다. 오세훈 조작된 여론조사 캠프에 제공된 적 없다 이야기였고, 두 사람 첫 대질신문 진행을 했고, 결국은 오세훈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가 여러분들 홍준표 요즘 얘기할게요. 홍준표가 국힘당한테 이래요. 한동훈이 척결하고 자진해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당은 이제는 존속 자체가 필요 없어요. 내란 정당인데 무슨 선거를 합니까? 막 이렇게 떠들어요. 한동훈 척결하고 자진해산하라. 그리고 보수 진영 새롭게 재건하자. 그리고 지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의 이준석에게 국힘과의 연대서를 계속 얘기하니까 이준석이는 연대할 일 없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이 여우새끼가 망하는 정당과 연대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오세훈과는 한 팀처럼 느낄 때는 많다. 이건 뭐냐면요,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보수 정치라고 하는 일명 보수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 일명 헤쳐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이준석이가 개혁신당이 이번 내란 정당,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적어도 이준석이나 이런 애들은 내란에서는 좀 자유롭잖아요. 이준석이가 뭐하러 얘네들이랑 같이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요, 친윤, 이 윤석열, 구구 얘네들을 배제하고 홍준표 뭐 오세훈이가 구속 안 되면 홍준표, 이준석이랑 홍준표랑 또 아삼육이잖아요. 뭐 유승민 다 모여갖고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기지개가 펴지고 있다라고 보이고, 오히려 홍준표나 이준석이나 외부에 있는 오세훈이나 뭐 유승민이나 나름 정치 세력들은 국힘당 해산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마음은 국힘당 빨리 해산시키고 싶지만 국힘당은 물리적으로 해산시킬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정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국힘당을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 친반 청구로 해갖고 여러분들 날렸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 쟤네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어떤 나름 보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뭉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강제적으로 국가가 국힘당을 정당을 해산시켜 버리면요, 오히려 홍준표나 오세훈이나 뭐 이준석이나 유승민이나 얘네들이 오히려 더 설 자리가 없어요. 얘네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 주라는 게 아니라 이대로 계속 냅둬야지 얘네들은 분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괜히 정당해산 심판 청구해갖고 또 정치적 논점이 되는 이슈가 되는 것보다 그냥 그대로 가면, 현재 국힘당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구대, 그러니까 국힘당 안에서 쪼개져 있잖아요. 국힘당 안에서 엄청나게 쪼개져 있잖아요. 구구, 친윤, 그 다음에 또 반 한동훈 세력, 반 윤석열 세력, 반 구구 세력. 지금 말은 한 지붕에서 엄청나게 찢어져 있어요, 지금. 이거는 내년 정당 해산은 가장 자연스럽게 소멸시키는 거는요, 선거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동혁이나 이런 애들이 공천권을 휘두르고 내년 지방선거를 지휘하는데 얘네들을 찍어줄 국민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외교나 안보나 경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힘당까지 표가 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준석은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국민의힘은 더 망해봐야 된다.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 망함으로써 개혁신당은 반사이익을 받을 가장 유력한 정당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봐도 국민의힘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개혁신당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국힘당과 연대할 1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당이 망할수록 이삭죽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는 어떤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당 해산, 저는 일단 정당 해산은 타이밍이 놓쳤다. 정당 해산과 이거는 사실 내란과 동시에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통일교의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정교분리의 원칙, 이것들은 헌법 3조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도 명백한 해산 사유가 되겠죠. 차고 넘치죠. 통합진보당은 내란 음모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됐는데. 하지만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굳이 앞으로 소멸될 정당을 민주당에 의해서 해산됐다라는 그런 명분을 주지 말고
국민들의 선택을 외면받아서 스스로들이 해산하는 그런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응? 그게 바로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민들이 찍어주지 않으면 저 정당은 소멸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민주당에서 의해서 강제 해산당했다는 정치적 프레임을 안고 갈 필요는 없고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는 정당은 소멸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보면 그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뭐 이번에 그 운영위 국정감사에 우상호 의원이 나와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개혁 추진 과정이 거친 측면이 있어서 걱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을 욕한 게 아니라요. 이거 진짜 정치 초보들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개혁 추진 과정이 거친 측면이 있다고 해서 걱정한다. 이거는 지금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개혁과 내란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전략적 분업을 해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마치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병신 같은 그 보수 패널 새끼들 나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에게 경고했다라고 떠들고 앉아있는데 경고가 아니죠. 국힘당이나 윤석열 지시를 받아서 국힘당이나 윤석열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이행하는 정당이지만 민주당은 당정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이 행하는 일은 대통령과 모든 거를 상의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대통령과 모든 걸 상의하는 것도 좀 잘못된 거죠. 그쵸? 안 그래요? 정당과 행정부, 당정 분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라서 이거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기 위한 민주당의 개혁과 민주당의 내란 청산은 민주당이 입법 과정으로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고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을 개혁과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선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새끼들이 우상호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빌어서 정청래에게 경고했다. 연병들 떨고 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니들 이재명 대통령이랑 소통이라도 해봤니? 니들 정청래 의원님이랑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사이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난 눈으로 봤어. 정청래 의원님이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있는지 난 눈으로 봤어. 이재명 대통령도 그거에 대해서 하나 믿어 의심치 않아. 그런 거를 하고 온 날 뭐 대통령의 강한 질책이니 연병들 떨고 있는데 니들 좀 알고 떠들어. 좀 알고 떠들어 진짜. 난 눈으로 봤어. 아휴 진짜 한심한 새끼들. 진짜 소통도 안 되는 것들이 여기서 아는 척은 아휴 진짜 말도 못하겠고 진짜. 아휴. 네 오늘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제 말 아시겠죠? 대통령 지지율은 높은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낮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못 받쳐준다. 연병들 하지 말라 그래요. 당연히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혁과 내란 청산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거에 피해를 입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통령이 개입이 안 되게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몸빵을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까지 못 올라가니까 대통령은 민생, 경제, 외교, 안보 요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죠. 마치 옛날에 윤석열 같이 윤석열이 시켜서 정청래가 움직였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같이 떨어져야 되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이틀 동안 못했던 심층 분석 밀려서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지금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저도 이제 갱년기가 오는지 저도 무지무지하게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제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끝까지 컨테이너를 찾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